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미니탭을 이용한 DOE 실험 설계법 따라하기 6번째 강의로 완전 요인 설계에서 최적 영역 탐색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험 설계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스크리닝을 통해 핵심 품질 특성, 여기서는 용출에 해당되는데요. 그 핵심 품질 특성에 대한 위험 수준이 고위험인 핵심 공정 변수 A, B를 도출하였습니다. 핵심 공정 변수 중 A의 범위는 70에서 80, B의 범위는 127.5에서 132.5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CQA의 공정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공정 변수의 범위가 타당한지, 또 현재의 실험 영역이 최적의 영역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완전 요인 설계를 통한 특성화 단계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미니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설계를 짜보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통계 분석을 선택합니다. 실험 계획법을 요인을 선택합니다. 요인 설계 생성을 이렇게 해서 요인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설계 유형에서 이수준 요인 기본 생성자를 선택합니다. 요인 수는 스크리닝을 통해 얻은 요인의 수인 2를 선택합니다. 설계를 누릅니다. 설계 창이 뜹니다. 완전 요인 설계를 선택합니다. 실험 횟수는 2의 제곱, 즉 4회입니다. 중앙점 실험은 3으로 하고 반복 실험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에다가 3을 더해서 총 실험 횟수는 7회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생성 설계 창이 뜹니다. 요인 창이 뜹니다. 요인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준은 낮음과 높음의 각 인자들의 범위의 양 끝값을 입력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70, 높은 것은 80, B 같은 경우에 낮은 게 127.5, 높은 게 132.5 이런 범위를 갖는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앞서 강의한 부분 요인 설계 등에서는 수준인 낮음과 높음에 그냥 값을 -1과 1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때는 영향을 주는 인자를 찾기만 하고 수준의 값이 데이터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적 영역 탐색이라서 수준의 값이 데이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입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생성 설계 창이 뜹니다. 이번에 옵션을 누릅니다. 옵션 창이 뜹니다. 이렇게 디폴트 값을 그대로 따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완전 요인 설계가 디자인되었습니다. 런 수는 7입니다. 기본적으로 4번에다가 중앙점이 3번이기 때문에 4 더하기 3에서 7회의 런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의 이름인 용출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총 7개의 공정을 수행하여 얻은 프로덕트에 용출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정에 대해서는 A라는 인자가 75라는 값을 갖게 되고 B라는 인자가 13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린 공정에 대해서 나온 프로덕트가 있을 것이고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용출 시험했을 때 값이 60.3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총 7회에 대해서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DOE 분석을 합니다. 도구바에서 통계 분석을 선택합니다. 또 메뉴바에서 그 다음에 실험 계획법, 요인,
요인 설계 분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뜹니다. 왼쪽에 있는 C7 용출을 클릭하여 반응의 용출이 나오게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택을 눌러도 똑같습니다. 항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되면 항창이 뜹니다. 그래서 항의 최대 차수를 정해야 되는데 인자가 2개이므로 최대 2차까지 가능합니다. 교호작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2차로 정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뜹니다. 이번엔 그래프를 누릅니다. 이렇게 그래프 창이 뜨고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을 씁니다. 그래서 효과도에서 파레토 차트를 확인합니다.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DOE 분석 결과가 제목으로 리스트되어 나옵니다. 완전 요인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요인 회귀 분석 용출대 AB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 요약을 봅니다. 여기서 R제곱이 있는데 이 R제곱이 각 요인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92.93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형이 요인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을 봅니다. 분산 분석에서 모형의 값을 보면 P값이 0.136으로 0.05보다 커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보시면 A 인자도 0.143으로서 P값이 유의하지 않습니다. B 인자는 0.046으로서 유의합니다. 이 공면성을 또 보게 되면 공면성의 P값이 0.775로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률 효과가 없어서 현재의 실험점이 최적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풀링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적 영역이 아니라서 공면성이 없어서 최적 영역이 아니라서 A와 B의 수준을 변경해서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레토 차트를 보면 B가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실험할 인자 A와 B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입방채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메뉴바에서 실험 계획법에서 요인에서 여기 입방채도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입방채도 창이 뜹니다. 반응 변수에서 용출을 선택합니다. 인자를 모두 A, B 모두 선택을 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방채도를 얻습니다. 용출값이 요 네모 안에 있는 값들이 이제 용출값인 건데요. 오른쪽 위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출의 값이. 보시면 A인자가 71대와 81대가 있고 B인자가 127.5일대가 있고 132.5일대가 있는데 보시면 요 A와 B가 작을 때 그 용출 값도 가장 작고 A와 B가 가장 클 때 요점이죠. 여기서 용출값도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용출의 값이 화살표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화살표는 이제 제가 지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린 겁니다. 이제 새로 실험할 인자 A와 B의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이 중심점이 왼쪽 아래 꼭지점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이 꼭지점이 중심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범위에서 이런 범위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75에서 85로, B는 한 130에서 135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범위를 늘려도 됩니다. 그것은 실험자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범위로 다시 DOE를 하기 위해서 메뉴 바에서 실험 계획법, 요인 설계 생성을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인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이번에 요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요인 창이 뜹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A와 B 수준을 바꾸기로 한 것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설계나 옵션 등은 처음에 설정한 값을 그대로 쓸 거라서 그냥 그대로 둡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험 설계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공정을 수행하여 프로덕트를 얻습니다. 실험 설계의 A와 B 인자에 해당하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용출 시험을 하고 그 값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입력을 합니다. DOE 분석을 위해서 이제 메뉴바에서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요인 설계 분석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뜹니다. 다시 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눌러서 이 반응으로 용출값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항의 최대 차수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다시 나오고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실험 설계 분석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인 회귀 분석 용출대 A, B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모형 요약에서 R 제곱은 99.84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산 분석을 보시면 모형의 P 값이 0.003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모형 자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없었고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0.003으로 모형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또 인자를 보시면 A하고 B가 모두 어,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AB 교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 B를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호작용이 유의하기 때문에 A하고 B가 유의한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면성을 보시면 P값이 0.001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최적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역으로 최적화 단계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면성이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그 CQ의 기준이 범위를 갖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갖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면성을 가질 때 최저값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CQ의 기준이 그런 범위가 아니게 되면 공면성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레토 차트를 보시면 AB 교호작용이 유의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입방채도를 그려보면 중앙점에서 최적인 용출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면에 있는 용출값보다 이 중앙점에 있는 용출값이 크죠. 여기서 이제 그 볼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최저값이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 A가 75에서 90이고 90 사이이고 그리고 B가 그 130에서 140인 범위 내에서 최저값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 영역을 탐색하였습니다. 이게 7번의 실험으로 최적 영역을 구했기 때문에 최적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인자의 유의성과 설계 영역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룬 완전 요인 분석 설계법의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QBD에 적용하는 통계 방법론 및 도구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BD GMP 이야기입니다.